안녕하세요. 정서적, 정신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27년차 조울증 관리하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울로 남편과 8년차 결혼 생활하고 있고 새아이의 엄마 조우 아내입니다. 네, 평소에 잘 되던 이 라이브 방송이 오늘 시스템의 문제로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하게 되는데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아니 조우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유튜브 스트림을 하는 게 약간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영어로 된 뭐 창을 여러 개를 띄우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도 안 들어와서 계실 거다. 그냥 천천히 해라. 근데 엄청 짜증을 내시면서 네, 평소에 잘 됐는데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혹시 남자분들은 확실히 그런 기계나 컴퓨터 이런 관련 쪽에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네, 컴퓨터 안 될 때 너무 짜증이 많이 나요. 제가 집안일이 잘 안 돼 있을 때 왜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책은요, 이것은 사실 책은 아니고, 교재에 가까운 이런 북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와 주셨네요, 두 분. 네. 저희 이 교재는 이제 서초 열린 세상이라는 사회복지 재단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이제 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질환을 겪으셨던 분들이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회복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진단을 하시고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은, 혼자 읽어도 정말 도움이 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시중에서 구입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 네,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PPT 같이 그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이름이 회복을 위한 자기관리, Wellness Self-Management인데요. 2014년도에 초판 발행이 돼 있다고 나와 있고 2018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재인쇄가 돼서 워크북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서초 열린 세상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홈페이지는 www.서초mind, seochomind.or.kr입니다. 네. 이런 정보를 주셔야 구입을 하죠. 그 네. 초록창에다가 서초 열린 세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을 리커버리 윌이라고 회복의 바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동차의 휠 같이 그런 네, 걸 맞아요. 말하죠. 네. 네, 네. 그래서 7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회복을 긴 여정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여정이 늘 즐겁고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바퀴가 장착된다면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여정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자기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영역인데요. 네. 네, 이걸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회복 신념, 증상 관리, 신체 건강, 정서, 인지, 직업, 재정 이렇게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용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복 신념에 1. 나는 정신질환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믿으시면 체크를 하는 거고 2. 내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정신질환이 발생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정신질환에서 회복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해서 정신질환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에서 회복하는 것은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조은이 지금 발음이 좀 안 되시는데 알고 계시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나요? 네, 지금 코가 막히시고 아. 오늘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가지고 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네. 정신질환이라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좀 천천히 읽어주실래요? 정신질환 이랬나요, 제가? 네. 이 편집이 안 되니까 좀 아. 발음을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 네. 4.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5. 나는 단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격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에 따라서 몇 개, 5개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5개 다 체크를 하시고, 네, 해당되는 만큼 체크를 하는 그런 건데. 아니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제 정신질환이 발병을 하면 보통 이제 조울증을 예를 들어서 내가 조울증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재발이 온다든지 조증으로 인해 사고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가 정말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그 뒤에 나의 정체성이 그 병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회복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병이 있지만 다른 나의 모습도 있잖아요. 내가 원래 어떤 학교를 다녔고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본인의 정체성을 난 이제부터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인정하되 회복과 치료로 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조울러지만 조울러 이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좀 더 그 건강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리커버리 휠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7가지 영역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영역은 뭐 5점, 뭐 4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숫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받기가 좀 울퉁불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회복의 여정에 대해서 회복의 여정에 좀 그 수월하지 않은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검사표들이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하고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하고 사실은 괴리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MBTI라든지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심리 상담 검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소아 심리 상담? 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할 때 약간 제가 굉장히 결정을 빨리 내리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 질문지에 있는 답 중에 정말로 나를 표현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뭐 오지선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중에 비슷한 걸 택하다 보니까 좀 왜곡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처럼 표현이 돼서 이건 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7가지 영역이 고루 발달되는 걸 지향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잘못하고 있거나 뭐가 네.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지. 채워가면 되니까. 네네네. 네. 완벽하신 분은 없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게 다 만점 5점으로 모든 영역이 나온다고 하면 네. 사실 공부할 그러면 하실 필요가 없죠 책을. 네. 사실 일반인들도 그 비당사자인 분들도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 만점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점이 여기 이 책의 소개를 하면서 써주신 글이 있는데 회복의 주체는 당사자이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코치입니다. 따라서 회복 여정의 운전석에는 당사자가 앉아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인지는
운전자인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 사실 우리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우리 당사자가 이 회복의 여정에 있어서 그 내가 이 회복의 여정에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 들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실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그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책의 뭐 내용들을 저희가 쭉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면 정신건강에서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회복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회복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상처받고 아니면 망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능적인 장애로부터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임상적인 회복이라고 하죠. 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회복, 의사 선생님이 정의하는 그 회복은 임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데, 네, 제가 말하는 건 그 사전적인 의미의 회복을 얘기했던 네네, 거고요. 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삶의 목표를 탐색하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한동안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한참 제가 20대 때 뭐 이럴 때 이제 퍼포즈 드라이브?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누구나 이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이런 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면 두세 분이 소그룹으로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신다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건강에서의 회복은 과정이고 삶의 방식이며 매일의 도전에 접근하는 태도이자 방법이다. 그리고 3번에 회복은 희망, 용기, 적응, 대처, 자존감, 자신감, 통제력과 의지력을 포함한다. 4번에 나에게 회복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회복은 내 삶을 즐겁게 만든다. 이렇게 정신건강에 있어서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7개의 주제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결론으로 사실 요약을 해보자면 회복은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네, 결과가 아니라 회복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회복의 여정이라는 표현이 아니, 정말 저는 맞는 것 약간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종교가 있으니까 네. 기독교적으로 자꾸 적용을 하게 되는데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죄가 이렇게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아주 쉽게는 짜증을 내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크게는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누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란 정체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네.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실패자, 네, 뭐 아니면 예를 들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뭐 중독자라든가. 네,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나는 도둑이야. 아니면 뭐 술을 중독이 됐다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정체성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가서 다시 토로하고 내가 오늘부터 새로워지겠다 다짐하고 돌이키는 것. 그거를 사실은 매일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회복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히 될 수는 없겠지만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게 회복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아멘. 왜 이러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회복을 돕는지. 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시네요. 로봇 목소리처럼 나온다고요? 네, 지금도 소리가 겹치는지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무엇이 회복이 돕는가, 회복을 돕는가, 회복에 도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저는 회복의 가장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네. 단점만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물론 이제 뭐 비현실적인 자긍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여태까지 잘 견뎌왔고 잘 살아왔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출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조은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제 목소리가요? 네. 마이크를 하나로 그냥 사용하실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마이크를 2개 쓰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하나, 둘, 셋. 네, 오늘 이렇게 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어려웠고, 중간에 이렇게 오디오 문제도 생기는데,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마이크 선을 아예 빼시면 안 되나요? 이제 괜찮다고요? 아니, 저거를 안 쓰시니까 괜찮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 아내님께서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네, 말씀하셨죠. 있는 모습 네.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과정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네. 잘 싸워왔다,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태도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PPT 조은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신뢰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은님이 그 흡연을 하시잖아요. 아직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전에는 그냥 시가가 아니고 그냥 일열 담배를 권열형 담배를 피다가 이제 전자담배로 갈아타셨어요. 근데 이제 금연을 하겠다고 저한테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 경험이 계속 되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사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거를 담배 생각이 제일 먼저 난대요. 근데 사실 저는 커피가 생각이 나거든요.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커피 중독인데 그거를 내가 지금은 오늘은 다시 뭐 커피를 마셨지만 내일부터는 끊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 네. 그런 게 자신을 신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의 그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조님도 항상 방송에서 제 약점 얘기하시잖아요. 그 8번에 자신의 강점을 인식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랑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거가 내 강점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자신의 강점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전에 제가 또 종교서적 중에 강점으로 일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좀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팔씨름에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오 대단하다. 외모가 그렇게 막 근육형이 아니신데 신기하다 얘기했더니 왜냐면 팔씨름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은 다리 근육이 강하시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팔씨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약간 재밌는 비유지만 자기가 잘하는 일을 도전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자신의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사실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거나 할 때 자원봉사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그게 그냥 좋은 일 해봐 이런 뜻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얕은 마음으로는 나는 저러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뭔가 이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내가 그분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위로가 되고 사실 많은 힘이나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노인복지관 같은데 세탁 같은 것도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탁기를 돌리지만 워낙 빨래가 많이 나와서 손빨래를 해야 되는 옷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홀트 아동복지회나 이런 데 또 많이 젊은 사람들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아니면은 뭐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게 자신의 정신 건강에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 또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각과 태도, 회복에 대한 정보의 부족, 신체 건강의 문제, 꿈, 목표, 노력 등을 포기하는 것,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지지와 공감의 부족,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 또 사회의 낙인,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사회적 인간관계의 고립, 마음의 기술의 부족,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이라든지 자신의 의사를 건강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기술이 부족했을 때 약물을 남용한다는 것, 약을 과도하게 드시거나 또는 이제 그 정신건강 약물과 상충하는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알코올로 술을 너무 이제 자주 많이 드신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과 불화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다 자세히 아는 내용이니까 네. 넘어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PPT 준비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티내시려고 오늘 여기 나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신호 발견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스트레스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조 아내님께서는 어떨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막 먹으라고 얘기하고 바닥에 장난감을 막 치우고 있는데 한 명이 똥을 쌌어요. 그런데 한 명이 엄마 목말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손이 세 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잘 안 좋게 나온다고 하시네요. 왜 그러죠? 제 목소리가 지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희가 같은 마이크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데 조우님만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네. 네. 잘 나온다고 하시네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그 뭔가 아이들이 나한테 요청을 할 때는 하나씩 들어줄 수 있는데 한꺼번에 그것이 밀려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저를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든 건 아주 단순한 거 얘기를 든 거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뭐 1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1시에 갑자기 쉬마렵다고 한다거나 뭐 애들 키우면서 또 네. 애들이 애가 하나면 모르겠는데 애가 3명이면 네. 정말 막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계속 터지니까 네. 그걸 컨트롤하기는 정말 힘들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아이에게 저도 육아하면서 스트레스를 얘기하자면 아이에게 뭐뭐 하자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자기 하던 거 해. 네. 그러면 너무 무시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지만 큰 소리를 냈을 때 반응을 하고 저는 대답을 안 하면 그 애한테 가서 코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등 뒤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경험치가 좀 쌓이는 건데요.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답 안 하는 그 아이와 조우님하고 되게 비슷하시거든요. 네. 둘 다 대답을 서로 안 하시고. 대답 잘 안 하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너 일로 와. 일로 와서 양말 신어 이러면 아빠가 일로 와. 그러면서 무한반복을 해요. 너가 일로 와. 아빠가 일로 와. 이러면서 둘 다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네. 원래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잘 부딪히죠. 네.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부딪힐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저랑 너무 다른 사람하고도 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에게 그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다면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올 것 같은 상황에 이렇게 미리 좀 방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때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는 미리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런 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감정일기를 쓰신다든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시면서 어떨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떨 때 아니면 좀 격려가 됐고 이런 것들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하는 소아 심리적인 방법 접근 중에 하나인데 뭔가 그런 일종의 의식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애가 이제 운동장에 나가는 걸 무서워해. 그럼 운동하기 전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손바닥을 3번 부딪히고 이제 하면 힘이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네, 네. 예,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고 좀 더 이렇게 용기를 가진다고 해야 되나요? 플라시보 효과 같이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제 조울러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 분들도 그런 자기만의 어떤 루트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보면서 한 아이가 있는데 동생이 동요 같은 거 음악을 틀었더니 막 구석에 가서 이렇게 귀 막고 네, 소리 네. 자극에 예민한 아이였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엄마가 준비한 게 헤드폰을 선물해서 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너가 헤드폰을 껴라. 그러면서 안정감을 가질 수 그게 있어요. 되게 적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팁인데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되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쟤는 왜 저렇게 귀를 막지? 아니면 뭐 음악을 끈다든지 이렇게만 했었는데 정말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아이가 헤드폰을 쓸 수 있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아이도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네. 그런 상황처럼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는 정신과 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과 약은 증상 완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방송을 통해서 약의 여러 번, 중요성에 네,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나눴기 드렸기 때문에. 때문에 좀 넘어가고 그 다음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정신과 약을 잘 충분히 드시지만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재발을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 정신질환은 뇌의 병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른 병보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또는 술 또는 약물을 사용하는 거. 특히 또 정신과 약과 한약 아니면 영양제 이런 거를 함께 복용하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신과 약과 다른 약을 함께 드시기 원할 때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이 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는 약을 복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그거는 이제 재발로 갈 수 있는 거가 항우울제라는 게 기분을 업 시켜주는 그런 약이잖아요. 우울한 환우분들에게 쓰이는 약인데 근데 조울증 환우한테 항우울제를 복용시켰을 경우 조증으로 이렇게 확 뜨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조울증이라는 것을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우울기에 있는
조울러를 봤을 때 그냥 우울러라고 생각하기 참 쉽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그런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약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을 초래할 수 있고 신체 질환의 발생, 척추 질환 또는 갑상선 질환. 저희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척추 질환을 갖고 계세요. 아, 근데 그런가요? 척추 질환 네. 때문에 조울증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아, 중추신경이 척추를 따라서 음. 내려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나 네, 보네요.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케이스는 처음 봐서 네.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제가 한 방송에서 그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 장우성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늘 많이 배웁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네. 척추가 이렇게 바르게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제 몸과 정신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밀접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사실은 어떤 게 먼저다라고 딱 원인을 밝혀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지 뭐 이제 꼭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네. 그런 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책이 가지가 기록된 이제 거겠죠.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또 재발을 초래하는 원인이 아까 약 복용을 중단하는 거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약을 그냥 잘 먹고 있지만 사람이 호르몬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매일매일 다르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겨울을 날 수 있게 뭐 여름은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제가 TV에서 봤는데 밤에 잘 때도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이 마렵지 않게 해준대요. 사람들이 보통 한 뭐 6시간 이상 주무시잖아요. 네. 근데 평소 같으면 낮이라고 한다면 화장실을 꼭 갈 텐데 모든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주무시는 이유는 어떤 이름이 되게 어려운 호르몬이었는데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수면 시간 동안을 유지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뇌라는 복잡한 메커니즘 가운데 호르몬이 매일매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이 기존에는 잘 들었어도 내가 신체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을 때 또 약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약을 증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약을 바꿔본다든지 주치의하고 이제 수시로 상의하시면서 네. 변화에 자신의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발이 또 되는 경우가 이런 촉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이 촉발 사건이라는 거는 약간 뭔가 가스가 가득한 곳에 이렇게 스파크를 터뜨리는 네, 트리거라고요. 네, 트리거 트리거. 효과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부정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사건도 네. 우리한테 촉발 사건으로 재발을 재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인생 사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생활고, 거절당함,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범죄의 희생자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큰 인생 사건으로 인해서 재발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정신적 트라우마 중에 이제 정말 많이 있겠지만 학교 때 학교 폭력을 경험한다거나 네, 이제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성인이 돼서도 크게 맞아요. 트라우마가 남고 힘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병이 계기가 되는 분들도 자주 봤고요. 뭐 그렇죠. 그 사실 학생에게는 학교가 굉장히 큰 그 사회의 요소잖아요. 그쵸.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의 관계보다도 가족보다도 그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에서 받는 나의 위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사람이 그런 자아가 완전히 이제 자라가는 시기에 의도치 않게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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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환우분들 중에 근데 네, 이제 왕따를 의도치 않게 경험하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정말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학교에서 생활을 잘 하다가 그냥 친구랑 뭐 때문에 살짝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심한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자기랑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 자기를 은근히 따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정말 갑자기 병이 오듯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뭐 타인의 어떤 악의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또 이웃들이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좀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요. 저는 그 긍정적인 인생 사건도 우리한테 이렇게 재발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갖고 취업을 한다거나 뭐 연애 또는 결혼을 하고 학교 졸업을 하고 이런 인생에 있어서 좋은 그런 시기임에도 우리에게 그 재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촉발 사건이 될 수 네, 있다. 이 표만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모든 경우에 재발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재발이 일어나신 분들의 그걸 과거를 추적해 보니까 트리거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쵸, 네. 그쵸. 네, 취업한다고 해서 재발됩니다. 이런 거 네네. 아니죠. 애기 가지면 재발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네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충분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런 걸 이해하실 수 네, 있... 저희가 학폭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못 맺었는데 저희 그때 생각해보면 학교가 전부고 그리고 사실은 뭐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내가 목표했던 대학이 떨어지면 내가 망한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나이 때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때 네. 겪었던 고통들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내가 목표했던 학교를 못 갔지만 저는 다른 대학을 갔고 너무 행복하게 잘 다녔거든요. 네. 지금도 되게 감사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돼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정말 더 내가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서 통과해서 네. 꼭 좋은 날이 오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네. 중학교 3학년 때 호주로 가게 됐죠. 좀 네. 이제 그런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성적 예, 저희는 안 그랬는데. 경기도였어요. 경기도여서 저는 그랬고 서울이었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때문에 저도 호주로 가는 걸 너무 원했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들이 제가 워낙 이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갈 수는 없었는데 두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두 학교 다 시드니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학교였었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데 한국인 선배가 불러서 이렇게 가면은 야, 너 왜 인사 안 해? 이러면서 뒤통수 딱 때리고 약간 그 여자들 앞에서 뭔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네, 하는 그런 네. 모습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또 어떤 전혀 생각 없이 같은 학년의 여자애한테 그 선배 짜증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여자의 오빠가 그 선배랑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불려가가지고 맞았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 그 학교 폭력을 네, 경험했는데 차렷 자세로 하라고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왜 방송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좀 한국에서 한국 폭력이 있잖아요. 근데 호주까지 갔는데 그런 학교 폭력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근데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뒤통수를 때렸는데 기분이 나빠서 짜증나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어리고 미숙하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도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는 참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웹툰에서 봤는데요. 이제 요즘 학교 폭력에 관한 웹툰이 굉장히 많아요. 아세요? 이제 워낙 그게 사회적인 이슈고 웹툰이라는 시장이 10대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학교를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데 폭력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학교 폭력을 실제로 겪었던 작가분께서 여자분이신데 이제 여자들은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 폭력은 사실 자주 일어나진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네, 뭐 책상 네. 위에 막 걸레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뭐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냄새 난다고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한 번만 들어도 정말 기분이 나쁠 만한 일들을 계속 그분들이 겪으면서 나중에 그분이 방법을 터득한 게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생이 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매번 선생님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대요. 그런 일을 생길 때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어쨌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의 어떤 제재나 감시에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잃으면 죽인다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 죽인다는 하지만 잃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을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10번 이상 고자질을 했을 때 야, 쟤는 건들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 그 수행평가 점수나 뭐 학교 그 학적부가 나중에 진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아이들도 그런 거를 신경을 그래도 아예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번만 참으면 다음엔 쟤네가 안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말고 네. 분명히 어른의 도움을 반드시 요하라. 그리고 네. 한 번에 안 되면 될 때까지 얘기해라. 네. 선생님이 안 들어주시면 교장한테 얘기하고 교장이 안 들어주시면은 어디 뭐 인권위에다 제소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가 나를 괴롭히면 난 그때마다 어른들에게 얘기하겠어. 이렇게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다고. 네,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저는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아,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뭐 카카오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다 초대해 놓고서는 한 명만 공격을 하는 말로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네. 이런. 아, 참. 전화번호를 바꿔야죠, 뭐 그러면. 아니면 카카오 아이디를 탈퇴하시던지. 네, 갑자기 학폭 얘기가 나왔는데 인생에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트라우마나 고통이 사실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고1 때 약간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너네가 나를 왕따시켜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내서 나중에 괜찮아졌는데. 네. 그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전조 증상에 대한 이해. 조 아내님은 전조 증상이 뭔지 아시죠? 네, 이제 재발이 오기 전에 이제 가족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증이다라는 거를 인식하시게 되잖아요. 네. 가장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수면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그렇죠. 네. 말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든지 뭐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일을 막 하려고 하고 아니면 과도하게 기분이 좋다고.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조은님이 조증일 때는 웃을 때 웃음소리가 달라요. 아, 좀 갤갤거리고 웃는다고 해야 되나? 경박하게. 네, 맞아요. 그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경박하게. 그냥 깔깔깔 하하하가 아니라 되게 막 과하게 저렇게까지 웃긴 일이 아닌데 별거 아닌 일에 막 웃어서 저는 가끔 조은님이 너무 웃으면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웃음을 잘 들어보고 앞뒤가 웃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그냥 괜찮은데 이제 말도 안 되게 좀 웃으면은 약간 좀 오버해서 웃는다든가 뭐 이런 거죠. 되게 재밌을 때 나는 얼굴이긴 한데 그게 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빵 터질 때에 그 뭐 박수 치면서 웃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갑자기 앞뒤 없이 너무 크게 혼자 웃는다든지 네. 그런 걸 보면 약간 전조 증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을 이제 봤을 때 뭐 그런 사업 아이디어가 생긴다든가 근데 그거가 뭐 떠오를 수는 있어요. 떠오를 수는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더해 간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빠져서 네. 그리고 전 아직도 생각나는 말이 좀 게 많아지고 전에 조우님이
걸으면서 돈을 버는 어플 이런 걸 얘기하셨어요. 조증 때. 네네네. 그래서 말도 안 돼 그걸 누가 해. 근데 그거 요즘 어플이 실행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조은님이 얘기해 주셨던 아이디어가 거의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이미. 아니요, 이미 나와 있진 않았어요. 아니 그거 걷는 건 없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음,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생각해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대요. 그거를 맞는 얘기네요. 예, 실행해내고 만들어내는 거가 그런 과학자나 아니면은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이 되게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본인이 하는 생각을 거죠. 했었어요. 네. 그 장우석 상담사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병원 안에서 과도한 웃음도 증상이 하나 나고. 그래서 뭐 무조건 웃으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긍정적이고 웃는 건 좋은데 이거는 근데 환자 가족이 아니면 이해가 못 하실 근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재밌는 웃는 게 소리가 달라요. 예, 재밌는 게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이 좀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 보면 네. 자신의 그 증상에 대해서는 되게 잘 모르면서 남에 남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객관적이에요. 너무 예리하게 네.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호사한테 가서 선생님 저 환자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뭐 인턴이나 간호사보다 더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시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센시티브한 거죠, 그 영역이. 네.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발달이 된 거죠, 그 부분이 자기가 저도 그러니까 그게 겪으시면서. 제 동생이 처음 발병했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느꼈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살짝 이렇게 약간 저한테도 좀 약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예, 넘어갑시다. 이건 농담으로 하신 얘기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희화하려는 게 아니라 먼저 전조 증상을 캐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재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뜬 것 같다 했을 때는 좀 이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쉬신다든지 뭐 수면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게 뭐 도움을 주신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그 비상약을 좀 말씀을 드려서 처방 받아요. 네. 그러면 약간 뜬 것 같다라는 날에 그 하나씩 먹어요. 제가 정신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헌신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 너무 아파 보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병이 아니고 그냥 정말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셔서 선생님이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이 더 우울해 보였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 몇 달 전에 우울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좀 나 혹시 검사 받아야 되나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하고 개인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그냥 가까운 곳을 방문을 했는데 환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아파 보이셔가지고 제가 상담해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본인이 뭔가 환자를 케어하시는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이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신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네.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많다고 해요. 네. 일의 특성상 이제 현장에서 되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안 좋았던 모습을 매일매일 보시는 거잖아요. 그 그쵸. 공무원분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좀 회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정신 건강의 회복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이 건강한 생활 습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장우성 님이 굉장히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네, 여러 번 자세하게 자세하게 얘기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여기서 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좀 건강검진을 받는 거가 이렇게 자주 받을 수는 없죠. 저희 이렇게 좀 세대만 해도 건강검진 받는 거에 대한 좀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아파야지 가는 거고, 나이 네. 드신 분들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생애 주기별 뭐 검사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검사가 받으라고 이제 안내문이 오기도 하고, 뭐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이런 부분은 큰 비용 없이 사실은 건강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가족 중에 뭐 폐가 안 좋으시다든지 특정한 질환력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것도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 저희 그리고 조울러 분들한테 저 꼭 말하고 싶은 게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 중에 양치하는 거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치아가 한번 훼손이 되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네. 병원에 입원하신 기간 동안에 양치질을 잘 안 하셔가지고 조원님도 그 전에는 치아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는데 태운 맞아요. 이후에 막 썩은니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네. 수백만 원 들여서 치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뭐 머리 안 감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양치 안 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의 문제였을 거예요. 네.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러시는 그 건 양치 아닌데. 잘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저는 그 휴식을 취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게 되게 와닿거든요. 저도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정서적 또는 네. 정신적인 그 쉼터, 나만의 쉼터가 와, 필요하다는 장희성님이 생각이 드는. 제가 말한 거 답해 주셨어요. 이 약의 어떠한 부작용으로 침이 말라서 네. 물을 자주 마시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가족이 챙겨주거나 하지 못하고 또 이번 기간 동안에 치아가 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네.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같이 방송하는 것 같네요. 재밌네요. 저희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셔서. 네네. 네. 네. 그래서 정서적 건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떠한지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쫓아간다고 한다면 좀 우리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웃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역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해서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네. 중요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일과 휴식과의 균형, 타인하고의 좋은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 네, 그런 좋은 글들. 사실은 다 이런 걸 갖고 싶죠, 사람이.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작은 일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내가 매일매일 8시에 일어나서 뭐 큐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맨날 실천하시는 사람은 사실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작은 목표를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도 되게 다른 분과 다르게 좀 극복을 해나가고 또 다시 회복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뭔가 그 사람을 안정감을 주게 하는 네. 이 기본 토양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주위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건너서 알게 되는 분들 중에 좀 그러니까 대기업에 높이 계신 분들 네. 그 보면 굉장히 그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그런 좋은 습관 그런 간단한 좋은 습관들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아는 어떤 어른께서는 이제 직장에 근무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출근하자마자 항상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턱걸이를 하신대요. 네. 그게 루틴인 거예요, 네, 그분한테는. 근데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훨씬 몸이 건강하시고 맞아요. 근육질이신데 네.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사셨던 거죠. 네. 하루 턱걸이 하는 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쌓였을 때 10년이 됐을 때는 그 또래에 비해서 굉장한 근력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런 네. 것처럼 뭐 아주 간단할 수 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오늘 너무 수고했어라고 칭찬을 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지속됐을 때 굉장한 힘을 갖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습관 하나 그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봤던 책에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좀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분이 본인이 이제 자수성가한 부자인데 그냥 돈을 되게 그런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부자들이 돼야 하는 토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요한 습관, 부자 될 수 있는 습관 4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갠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잔 자리에 이불을 개서 자기 하루를 돌아볼 수 있고 다시 하루를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깨끗한 이불자리를 봤을 때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별거 아닌 습관이고 누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지만 네. 이불을 개는 게 부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요건이라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모두들 이불을 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부자가 되려면 뭐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불 개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동의가 됐어요. 네. 그게 그런 습관, 좋은 습관이 쌓였을 때 건강한 내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내가 돼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책에서는 그런 뭐 단기간에 얻는 돈, 뭐 로또라든지 이런 거는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속성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잘 유지해서 나에게 붙어있는 돈은 좋은 돈인데 그런 좋은 돈들은 좋은 돈을 불러온대요. 그러니까 돈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에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놀라운 것 인격화해서 얘기를 네, 했고 네. 그래서 그분은 투자를 할 때도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서 나쁜 돈에 절대 이거를 투자하지 이렇게 않는데요. 적용해 보면 네. 어떨까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 정신 건강에 있어서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많이 하면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을 불러들이고 네, 맞습니다. 네. 나쁜 습관은 또 나쁜 습관을 불러들이는 건강의 속성이라고 책 하나 만드시죠. 정신 건강의 속성. 네. 아류작으로. 치킨은 콜라를 부르고 피자는 콜라를 부르듯이 네. 건강한 건 건강한 걸 부른다 뭐 이렇게.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부모님께서 직업이 곧 회복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맞아요. 나누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미혼이시거나 뭐 이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아무 소일거리가 없다면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비용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자기 네. 자신을 브랜딩화하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시간은 있고 또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거나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뭔가 브랜드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사실 조울러라는 거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뭔가 이렇게 스토리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울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조은님 영어 발음이 좋으시다네요. 네. 퍼스널 브랜딩 네. 더 굴려봤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K 리커버리님이 또 정보를 주셨는데 국립정신건강협회에서 홈페이지가 새로 생겼어요. 네네. 그
정신건강 통합 사이트라고 하나요? 네, 그리고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정보 포털 사이트. 네네. 그래서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나온 글에 의하면 100명 중에 25% 정도가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의 정신과 질환을 발병률 경험한다고 합니다. 유병률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래서 흔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네네. 정신질환은 우리와 밀접하게 같이 살아가고 있고 정말 4명 중에 한 분 정도는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뭐 소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가 이제 조울증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100명 중에 1명 꼴로 조현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느 교육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정신질환이 얼마나 이렇게 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대생들 있잖아요. 동기들 중에서도 네.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사들은 또 전혀 이런 병이 없을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의사 선생님들도 걸릴 수 있는 네, 병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 우울에 너무 심각하신 우울증 겪고 계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웃겨드렸던 경험인데 아까 그 퍼스널 블렌딩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 따라하기 이런 게 있대요. 그냥 놀이 문화 중에 하나인데 네. 20대 친구들이 나는 오늘부터 아이유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자기 내면으로 나는 아이유다 하면서 아이유 같은 표정을 짓고 아이유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냥 이제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조금씩 닮아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외모가 닮아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표정 짓고 이런 거가 네네네. 네. 자기가 동경하는 어떤 인물 있잖아요. 네.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존경하고 이런 분들을 그 사람 내가 오늘 하루는 그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면 얼꼴이라고 하죠. 얼굴의 근육도 약간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는데 네.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모습의 어떤 모델이 있다면 그분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평생 직장 이런 것은 그런 개념은 굉장히 없어지는 그런 네,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조울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도 이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변화에 맞춰서 네, 뭐 뉴 노멀 시대를 넘어서서 넥스트 노멀 시대로 가고 있다고. 네네. 뭐 신문에서도 많이 나지만 대기업 출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60대가 넘어서 은퇴를 했을 때 치킨집을 여는 게 가장 많다. 네. 식당으로 개업으로 인생에 이제 사실 100세 시대인데 60대면 한참 몇십 년을 더 경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보통 한 65세면 정년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음식점 개업으로 이어지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지막은 치킨집이다 이렇게 네.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슬프지만 다가올 미래를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평생 먹고 사는 직장의 개념은 없어지지 않았나.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프기 때문에 좀 그런 남들보다는 불안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우울과 조증 이런 것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일반인들도 이제는 미래를 이렇게 확답을 내릴 수 없고 불안한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꼭 우리만 힘든 불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질환을 경험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또 풍부한 예술성을 발휘해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유튜브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예술이죠. 네.
그 제가 아까 봤던 책에서 저자가 얘기한 그 또 하나의 부자가 되는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요. 인사를 잘하는 거래요. 네. 네. 네, 이거 되게 간단한 거죠. 유치원 때 배우는 거지만 실전하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특히 직장에서 아니면 뭐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고 활기차게 인사하고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네. 했을 때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고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이제 사업으로 연결이 되거나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닌다면 빠른 승진과 또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서양 사람들은 인사를 참 잘해요. 네. 네,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눈 인사를 한다던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인사를 잘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저희 눈인사하면 네, 저 사람 왜 저래? 나 알아? 어. 왜 저래? 뭐. 저는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시는데 아는 사람인 것 같은 거 얼굴이. 그래서 뭐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이럴 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인사하려고. 근데 자세히 오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되게 무안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나는 네.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네, 참 문화가 다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뭐 모르는 사람까지 그렇게 하긴 사실 쉽지 않고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근무하신 직장이나 아니면 사시는 동네에서 인사를 잘 한다면 그것도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합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네, 그리고 생각이 그 드는데. 책을 쓰신 분이 실제로 CEO고 많은 직원을 거느린 분인데 자기가 말단 직원일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경험을 토대로 쓰신 글이에요. 네, 근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저희가 오늘 2가지 책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네, 일하러 가시네요. 장우성님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회복을 위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돈의 속성이요? 돈의 속성. 네. 그거 조은님이 지금 요즘 읽고 계시는 네, 맞아요. 얘기 꺼내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책 또한 읽어보시면 이 돈에 대해서 경제관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야가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거는 그냥 뭐 돈을 벌게 해주고 그런 전혀 내용이 네, 아니고요. 네, 네.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하는가,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저도 좀 보면서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오늘 그 방송을 위해서 이 PPT를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강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작년에 그래서 네. 만들었던 건데 이 책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PPT를 생각해낸 건데 예,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방송이 20분, 30분 늦었던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사용한 유튜브인데도 이상하게 라방할 때 막 네. 멈추고 네. 실행이 안 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